네, 지금 국회에서 증인 채택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과방위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를 포함해서 이진숙,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채택을 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극우 유튜버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아마 바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불출석 사유가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또 심신미약이 됐을까? 그래서 너무나 미약해서 어떤 건진이라든지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을 했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속의 의존은 어느 분이 지금 댓글에 질문을 주셨네요. 신용환 교수님 무속건으로 건희가 고발한 건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정확하게는 대통령실이 이제 고발을 했지만 대통령실에 누가 그렇게 기뻐서 저를 고발했겠습니까? 결국 그 배우가 있을 텐데 빨리 조사를 해달라, 대진 신문도 시켜달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무속인께서 직접 저에게 증인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같이 대질하면서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얼마나 웃길까.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한번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조속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명의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완전히 국민의힘 측에서 덮었다라고 하는 아마 당 중앙윤리위원회 등등을 포함해서 자기들 치부를 감추는 이런 일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본격 대선 오늘이 40일 남았을 겁니다.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을 코앞에 두고 있고 각 당의 후보 결정도 이제 거의 이번 주면 윤곽이 다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두 사람 아마 확정이 될 거고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선 전국의 가장 우리가 바로미터가 되는 거, 풍향하게 되는 거 여론이죠. 그 여론조사의 전문가 김봉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것부터 한번 풀어주실까요? 한국갤럽 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조사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21호고요. 4월 4주 방금 오늘 오전에 공표가 됐습니다. 4월 22일부터 24일 화수목이죠. 3일 조사 진행됐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그리고 전화조사원 인터뷰, 이게 전화 면접 조사라는 뜻입니다. 네. 1,005명 조사에서 5차범위로 플러스 3.1%포인트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주시죠. 일단은 정당지도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면요. 정당지도가 이렇게 42 민주당, 그다음에 34 국민의힘. 이게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8%포인트 격차이죠. 그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아까 3.1이었던 거니까. 3.1이니까 이제 6점인데 오차 범위는 그걸 벗어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한 3주 연속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30% 초중반대에 고착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꾸준히 40% 초반인데 요게 상당히 낮지 않은 지지도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뭐 여야 의미가 없죠.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 그런데 직전 정부를 만든 국민의힘은 30% 그리고 야당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40%대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번이 탄핵 정국에서 비롯되는 어떤 조기 대선 정국이라 요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이제 각 당이 일종의 예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흥미 포인트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민주당은 거의 누가 될지 결정이 돼 있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고 국힘은 여러 명이 이제 혼전을 벌인다 하면 어떤 주목도에 있어서는 국힘이 더 끌었을 것 같은데 올라가질 못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30에서 34로 이렇게 뛸 때 이때에도 뭐가 있었느냐면
사실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있어서 네. 국민의힘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아하. 상황이었다. 네. 그런데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작년 2024년 총선 때는 2월 초에 그때 설 연휴 직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국적으로 좀 그 평가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현역 평가조사 같은 그거 같은 적합도 조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올라갔었고요. 그러면서 네. 그 높은 지도가 유지됐었던 2월 내내 3월 접어들면서 그때 누굽니까 그 호주로 뭐 가고 했던 네. 그런 일 때문에 많이 좀 빠졌었는데 예, 예. 국민의힘은 당시에 그렇게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도 총선은 런종섭이었죠 당시에 예, 예. 런종섭.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파 사건이 아마 3월 맞아요. 초중순 예. 정도일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높은 지지도에서도 총선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지지도 열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상당히 좀 더 분발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와 같이 예. 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어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표님 될지 그 모르죠. 번거로우시더라도 예, 예. 지금 이게 한 1,500 정도 샘플이죠. 예, 그 보수 진보 응답자 숫자 좀 먼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를 보시면은 보수층 진보층 예, 응답자 요게 숫자. 바로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네, 네. 예, 오늘자에서 보수 34.6% 추출돼서 348명으로 중도보다 많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예. 지금 이 정도 탄핵당하고 이 지경인데도 예. 응답자의 숫자가 지금 벌써 90명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진보보다.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지금? 원래는 굉장히 뭐- 부끄러워하고 좀 이렇게 응답을 피하고 이러는 게 예. 통상은 상례일 텐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가 합쳐서 40%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 45에서 47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중도가 좀 덜 추출이 됐고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 정도가 뭐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느냐, 그때에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때 막 다급했던 거죠. 여론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막 들어왔었는데 그때 정당 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48, 국민의힘 24, 더블 스코어 났죠. 그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중도보다 더 많이 네. 들어온다. 요거는 좀 독특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렇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34, 예. 한 35 정도 잡힐 때 정당 지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냐면요. 네.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33 나오죠. 자, 여기 34.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34.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보다 더 많이 잡히고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26 정도니까 그러면은 진보 성향이 원래도 이제 인구가 많지 않으니 요 정도로 잡혔다고 했을 때 정당 지도가 민주당 32에 국민의힘이 38이었어요. 아, 자, 요게 언제냐? 이게 2월 달이었습니다. 어허. 올해 2월이에요. 예, 예. 뭐 얼마 뭐 사실 예, 예. 뭐, 예, 예. 얼마 자. 전인 거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이 더 강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34.6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요걸 그렇죠. 한번 보시죠. 네. 민주당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예, 때요. 보수 응답자가 저렇게 많은데도 저 지지율 한 8% 차이가 났다라고 예, 예. 한다면 실제 이제 현장에 투표로 나가는 인구는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예. 보면 저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현실적으로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한 5%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잡히면 30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조금 더 잡힌다고 볼 수 있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보다는 확실한 거는 중도 성향의 국민 절반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방금 말씀 주신 그 뭡니까? 이번 4월 4주에 네.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28, 그러니까 요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예. 합쳐봐야 40인데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중도하고 모름응답 요거를 합치면은 여기 지금 40 정도인데 이거보다는 10% 정도 더 잡힌다고 봐야 되고요. 네.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조금 더 잡힌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은 네. 지금 많이 분발해서 오히려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한테도 호소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히려 보수 성향이신 분들한테 이재명 전 대표가 호소를 했죠. 뭐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민주당은 포괄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뭐 국민 전체다. 뭐 그 핵심적인 정체성은 민주주의고 그래서 진보 보수뿐만이 아니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합리적 보수라든지 중도 보수이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호감이 민주당 쪽으로 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많이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인의 궁금증으로 하나만 더 예, 예. 여쭤볼게요. 지금 보수, 중도, 진보, 응답거절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예. 그런데 통상 그들이 이 조금 장난치듯이 몇몇 조금 여론조사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이런 데서 조사할 때는 중도라고 표현 안 하고 무당층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힘 여론조사 저 경선에서도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서 민주당 지지자는 뺀다, 국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넣는다 네, 이렇게 예, 돼 예,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과연 중도라고 분류되는 분들과 무당층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지 않죠. 예, 그걸 좀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 어떤 여론조사는 무당층이라고 예, 예. 그러고 어떤 여론조사는 중도층이라고 하고 예, 그러는데 예. 이게 분명히 같은 예. 개념이 아닐 것인데. 당연히 그렇고요. 이 이념 성향에서 보수 중도 진보는 뭐 성향에 대한 진영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도는 이제 보수나 중도의 진보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정당 선택이라는 거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44%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죠. 아,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예. 정당 선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44%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예. 나온 게 42인데 전체 평균은 42인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가 44, 네. 보수 중에서는 15. 이것도 네. 많죠. 왜냐하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도는 5%에 불과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렇게 69, 44, 8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그런데 22%한 5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념적인 주관적인 이념 성향을 떠나서 정당을 선택하느냐는 또 다르죠. 그런데 이제 무당층이라고 했을 때는 무당층은 규모는 훨씬 적습니다. 중도보다는 중도는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무당층도 굉장히 많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더 적게 나와요. 네. 여기에서는 무관심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탈층 즉 어느 정당을 지지했다가 이탈해 버리는 분들 네. 무당으로 와 있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네. 그 다음은 순수하게 정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스윙 보터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을 좋아했다가 민주당을 찍겠다, 민주당을 좋아했다가 국민의힘을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순수 스윙 보터인데 이분들은 규모가 가장 적습니다. 한 3%, 전 국민 한 3%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했고요. 예, 저 대표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서울 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사라고 저 제목이 돼 있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 수사 결정을 했다. 이제서야. 그리고 명품백에 대한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얘기는 무혐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무혐의에 대한 거를 항고했는데 기각했다. 그러면 무혐의로 확정됐다 이 얘긴데, 예? 이거는 황당한 얘기고 일단 서울고검에서는 아마 이제 소위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 수사 이제서 이제 다시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아마 그들의 4명의 예선전에서는 친한계 검사들이 어쩌다 포진된 얘기들 이런 분포로 봐서는 한동훈이 조금 더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는 웃을 수 있겠네요. 요 뉴스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참 황당하고 한심한 것은 이제서야 정권이 바뀔 듯한 느낌,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 예,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심되는 정보는 이렇게 정당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저거는 이제 배경이겠고요. 가장 예. 핵심적인 건 시청자분들 많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건데요. 예.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자, 이재명, 한동훈 이거 이름이 진하게 돼 있는 게 한 요 정도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갤럽은 저렇게 설문을 주고 거기에 찍어서 답하는 게 아니고 교환원이 그냥 이렇게 물어서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해서 답하는 방식인 맞습니다. 거죠. 여기 갤럽은. 보시면 자유응답식, 예, 주관식이라고 주관식인 되어 있는데요. 거죠. 네. 자유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 안철수까지가 4명의 주자이지요. 네.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1% 정도 지금 이름을 올린 것 같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38이 누구냐? 좀 올릴게요. 38이 네. 누구냐? 이재명. 그럼 38 최고 기록을 2번 찍었죠. 네. 연달아. 그다음에 그러네요. 여기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오. 한동훈. 예, 예. 그리고 홍준표. 뭐 여기가 한덕수. 네. 여기가 김문수 이렇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보수 후보들 중에 이제 강하다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릿수로 네.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요렇게 한덕수 지지도가 최고점 7%를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 네. 이게 두 자릿수로 여기서 만약 이게 6이 아니고 16이면 이게 네. 16이면 대단한 거죠. 제가 네, 보기에는 확 뛰는 저 거죠. 지지율 같으면 예. 출마 결심은 골백 번 했을 것이고 실질적인 출마 버튼 액션은 못할 지지율입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나가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게 한 자릿수가 지금 만약에 그 대통령 선거가 아마 한 2년 남았다. 그러면 요 숫자는 괜찮은 숫자죠. 예. 그런데 지금 뭐 1개월 조금 더 남았다라는 정도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38을 지금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더 해볼게요. 15에다가 21에 27에 뒤에 이준석까지를 합쳐도 29밖에 안 되네요. 예, 잘 안 되죠. 네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 중에 50% 과반이 돼가지고 당선이 된 분이 누가 있느냐? 예.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죠. 5.16 했죠. 예, 5.16 혁명 51.6%. 51.6. 네. 굉장히 크게 이겼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5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건 구도 때문이죠. 네. 박근혜 저 1대1로 붙었냐, 3자였냐 이런 것도 있고. 거의 양강 대결이었을 때 50%를 살짝 넘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지형이 그런데 다자 대결인 경우엔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도 그게 50%를 못 넘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주관식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렇게 좀 크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무응답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네, 분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 조사에선 이재명 38에 잘 모르겠다. 무응답 없다. 씨가 2등입니다. 예, 현재. 그게 23인데요. 무응답 씨를 출마시켜야 되겠네. 예, 그거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23을 예. 100에서 뺀 나머지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라도 응답을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그럼 투표 상황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3을 100에서 빼니까 77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38이 응답자 베이스에서는 얼마냐? 38 나누기 77 이러면은 49.4 나옵니다. 네. 거의 50이죠. 다자인데도. 다자에서 예.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전주 한 주 전에 또 38이었지 않습니까? 예. 무응답이 26이었죠.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38 나누기 더 뭡니까? 높아지죠, 저거. 예. 그러면 74죠. 엔터. 그럼 51.3, 그렇죠. 예, 51.4 나오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자 대결 구도에서 50%를 넘을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양강이 아니고요. 양강에서 50% 넘는 경우는 있죠. 있게 예.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38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38이죠? 동률이죠. 그런데 아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난주 대비 37명 더 잡혔습니다. 네. 중도 16명 덜, 진보 14명 덜 잡힌 거죠. 그러면 중도하고 진보가 좀 덜 잡히고 보수는 3.7%포인트 더 많이 잡혔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34.6으로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재명 예. 똑같아요. 정당도 똑같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똑같더라.
오히려 한동훈은 1% 포인트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누굽니까? 한덕수 1% 포인트 빠지죠? 예. 김문수 1% 포인트 빠지죠. 네. 자, 요 흐름을 한번 보시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잡히고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목도라든지 어떤 선호도, 지지세 이런 것들은 요걸 유지가 이제 되더라. 김종대 의원님의 설명으로 저 치환하면 형과 새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형 자체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는데다가 세력이 붙어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지금 현재 4명이서 하고 있는 그 경선을 예측하는 거는 그건 별개의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다자를 저 민주당 후보와 국힘 후보를 같이 이제 넣어서 다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별도의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겁니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가 파란색. 지지 의향이 있다가 좀 덜 파란 파란색 요거. 그다음에 지지 의향 없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가 여기 회색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주요 인물들 이번 대선에 명함을 내밀고 있는 주요 인물들 6명을 갤럽이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적극 지지한다. 이재명 29. 자, 나머지를 한번 보시죠. 적극 지지한다가 두 자릿수인 사람이 한덕수 11%이고요. 두 자릿수이지만 10%를 간신히 좀 넘은 그런 상황이지요. 적극 지지한다는 나머지 인물들을 보시면 한동훈 8, 그다음에 김문수 8, 홍준표 7, 이준석 3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요 응답 비율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다. 거의 3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친 적극 지지하겠다, 지지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합친 퍼센트를 봤을 때 40%가 이게 넘지 않습니까? 46입니다. 46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예, 저런 결과를 보고 단일화에 반대하던 한덕수와 단일화에 반대하던 한동훈, 홍준표 씨가 입장을 바꿔서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어제 아마 입장을 바꾼 것 같네요. 왜냐하면 반대하고 있다가는 저 표를 지지하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 김문수가 다 반사이익을 다 가져가겠구나. 아마 이런 계산이 이런 여론조사를 참조해서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은 장래 정치 지도 선호도를 자유응답식으로 받았는데요. 이거를 양강 대결이나 이렇게 놨을 때는 동일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양강 대결로 봤을 때는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양강이면 이재명이 56대 35입니다. 이 격차가 거의 21% 포인트 났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50% 선에서 굉장히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양강 대결에서요. 물론 이제 양강은 아니죠. 양강이 되게 어렵고 누굽니까 이준석 내지는 또 뭐 저 신호등 정당에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고 큰 후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강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3강 내지 4강이 되느냐는 건 봐야 되겠지만 그 어떠한 구도에서도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게 50%를 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선거 양강입니다. 슬로건도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그런가요? 자, 더군다나 오늘 특이한 경우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와 같이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약하지 않더라. 이 전국 지표 조사 한번 더 소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제 발표된 조사입니다. 월화수 조사입니다. MBS라고 흔히 부르는 맞습니다. 네. MBS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회사가 조사를 하고요. 월화수 조사입니다. 21일부터 23일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선서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1,005명 비슷하죠. 한 1,000명 조사했고 요새 응답률이 20%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맞습니다. 응답률이 높아지죠. 높아졌습니다. 네.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 20%에 다다랐고요. 자, 여기 이 조사도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도 아까 방금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갤럽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도 정당 지지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꺾이지 않는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조사 한번 살짝 들여다보실 때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어디 갔냐? 정당을 먼저 보실 때
정당. 거의 NBS에서는 국힘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높게 전통적으로. 지금 붙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네요. 예, 38대 35로 이번에도. 붙었죠. 이렇게 따지면 그 직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5%포인트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유 없이 될 때는 튀는 조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이건 경선 효과죠. 경선 효과가 예. 이쪽에는 갤럽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됐는데 안 되고 똑같은 여기서는. 카티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되네요. 시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아하. 보셔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지도나 선호도 적합도 이런 것들이 5%포인트 정도 삭감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상식이겠죠. 그렇죠. 상식이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MBS에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야 이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겁니다. 다자 적합도에서요 40위를 찍었어요. 예. 40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자 적합도에서 갤럽보다도 더 높네요. 예, 네. 다자 적합도에서 40. 이건 불러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자 적합도에서 주요 인물 중에서 40위를 찍었고 나머지 한번 보시죠. 홍준표 약간 높아져서 지금 두 자릿수 찍었습니다. 김문수는 원래 두 자리였었다가 지금 10%이고요. 한동훈도 많이 올라가서 8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잘 모른 무응답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 잘 모른 무응답이 18%까지 쭉 빠질 때 어허. 가장 눈에 띄게 이렇게 빠지는 다시 해서 잘 모른 무응답은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네. 36까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 그러네요. 좀 결정을 하지. 뭐. 36까지 갔다 절반은 그렇죠. 이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예. 여기서도 무응답 씨가 2등이니까 무응답 씨 빨리 저 출마를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무응답 씨가 쭉 빠질 때 예. 그러면 누가 올라가느냐? 여기 보시죠. 이재명 32, 39, 41이 됐습니다. 무응답층이 그러면 대부분 국힘 후보로 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갔다. 예. 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 지지도와 무관하게 디커플링돼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나 호감도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더라. 네. 이게 하나입니다. 또 보수 성향자가 늘어나도라는 게 갤럽에서 발견된 거죠. 네. 또 하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없다 모른 무응답이 줄어들 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없다 모른 무응답이 나중에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없다 모른 무응답이 줄어들 때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느냐면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네. 흐름이 이쪽에서 빠질 때 이쪽에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더라.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중도라든지 무응답 하시던 분들이 더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면 앞으로도 이 남아 있는 선거 기간에도 점점점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쨌든 뺏기진 않는다라고 본다면 당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나? 예. 굉장히 뭐 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중도 보수까지 이제 다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선점 우위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예. 왜냐?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하는 아주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막 폭력적인 그 사태가 벌어졌어도 거기서 이제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합리적인 보수이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을 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그런 분들을 호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중도 보수,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의 어떤 선택이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없다 모른 무응답인 이분들이 임박 결정자가 전체 한 투표시 40%를 차지하는데요. 일주일 내에 투표율을 일주일 놔두고 그 깜깜한 기간 들어가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원래 정당 정향 투표 성향이 상당하지만 그거를 빼고요. 이분들은 뭘로 보느냐? 인물론하고 대세론을 봅니다. 두 가지. 예. 그러면 지금 결정하고 계신 분들도 인물론과 대세론에 따른 결정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소위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 웩더독이 아닌 처지는 웩더독이 아닌 잘 가고 있는 쪽에 더 가는 요인. 아까 좀 전에 두 가지 인물론과 대세론 중에서 그런 밴드웨건을 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요것도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요. 호감. 이것도 참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네. 이런 일도 있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이거는 인물별로 물어본 겁니다. 인물별로. 자, 보시죠. 인물별로. 9번 조사 중에 지금 이재명 호감 간다 43.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당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호감이 막 70, 80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운동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예. 이 정치인은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50% 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54니까 비호감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인들도 있던데 정확한 거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정확하게 40선을 딱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40선을 돌파한 유일한 인물이 이재명. 그러네요. 예.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이죠. 여기 40 나왔고 41 나왔고 43 나왔는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 바로 국민의힘이 5%포인트 뛰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호감이 2%포인트 더 뛰었다. 그러면 이거 이게 재미있죠. 좀 뭐가 미스매칭이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 디커플링 돼 있죠. 예. 정당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내지는 진보 중도 보수 뭐 이것과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 호감도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견조하게. 조갑제 이분들 만난 거 반영 안 된 날짜죠, 이게. 언제 만났습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만났습니다. 그저께. 아주 미세하게 반영되는데 예. 그 확실히 반영된 건 네,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분들을 한번 보시죠.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호감을 뭐 이야기하고 비호감을 말씀하시는 언론사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분들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홍준표 25, 김문수 25, 한동훈 22인데 한동훈 주자는 지금 이 9번째 조사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20% 초반에 지금 있고요. 김문수 28이었다 지금 25로 홍준표 26이었다 25가 됐으니까 사실상 지금 국힘 주자 중에 30%를 넘는 분은 지금 안 계신다. 이렇게 조금 조사 네. 결과예요. 이게 조사 결과. 예.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35인데 국민의힘 지지도를 넘는 호감도를 보이는 국민의힘 주자가 없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대선 캠프에서 뛰어 보면 이제 투표 장애 예. 유인하는 동기를 세 가지로 보거든요. 예. 내가 좋아해서 나한테 필요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만큼은 안 돼. 하는 어떤 응징 투표 이렇게 이제 투표 장애 가는 요소를 세 가지로 꼽는데 지금 호감도 비호감도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응징에 있어서도 가장 낮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한국갤럽은 이와 같이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비율로 이제 따로 또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예. 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또는 지지 의향이 없다라는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가장 낮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네요, 진짜. 예, 50이 안 되죠. 그런데 한덕수도 좀 낮은 편이긴 한데 더 높습니다, 여기가. 26, 36이니까. 그러면 저들이 기승전 이재명을 바지끄랭이를 넘어서 이제 허리춤까지 끌어내릴 판인데 그리고 예. 기승전 민주당 탓만하고 막 하는데 그 어떤 전략이나 전술은 지금 요 지표 13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지표들로 보면 완전히 선거 전략으로는 실패하고 있는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레이코프. 예, 네. 조지 레이코프의 지적인데 사실 이재명 해가지고 보면은 그 중도 보수인 분들이 그 국민의힘 주자들이 이재명해서 이재명을 들여다보니까 네. 아, 이재명은 중도 보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주자분들은 이재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첫 번째 기간은 짧고 이재명에 대한 프레임 즉 맞아요. 이재명과 관련된 게 굉장히 공고해져 버렸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사실 지금 되게 재미있는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 주셨던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이렇게 눈길을 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네거티브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진짜 굉장히 후보 간에도 재밌는 거죠.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야 이게 원팀 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 예. 이미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검증이 끝났고 뭐 사법 리스크 뭐 거기에다가 몰빵을 했지만 그것도 다 풀렸다라는 것들이 점점 나타나다 보니까 검증이란 이름의 네거티브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흥미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흥행에는 성공하지만 본선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토론도 잘했는데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는 떨어지고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흥행은 성공하는 게 그냥 헐뜯거나 네거티브를 하면 그게 흥행은 성공하는데요. 그게 본선 가면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보니까 지금 한동훈 주자하고 누굽니까? 토론했죠.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막 토론했죠. 네. 눈썹하고 뭐 키높이고도 뭐 이런 걸로 지금 홍준표가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데 속옷 보정 속옷 그런 거는 보기에는 재미있죠. 흥행 예.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러면 원팀 정신과 그래서 본선 나갔을 때에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될 수 있느냐 경선 끝나고 1+1이 2가 아니고 2.5가 되는 그런
덧셈 경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네. 그런 류의 네거티브는 흥행에 성공해도 뺄셈 경선이 될 수 있다라는. 네, 1 더하기 1이 0.8로 바뀌어요. 1도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네. 거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정도에 있어서 굳이 경선 흥행을 따지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보면 리더십과 네. 팔로워십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2002년 경선을 보면 2002년 대선 때 경선을 보면 정동영 후보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대선 주자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도 많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대표님 제 해석은 이들은 예. 그 시계가 이제 대선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당권 바로 이어서 펼쳐질 당 대표 당권에 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선 때 하는 프로모션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중도 또 확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진영들, 그러니까 찬탄 반탄 이런 논의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기 딱 진영 내에서 자기를 지지할 사람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정 속옷이 어떠느니 키높이가 어떠느니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찬탄 뭐 배신자 이런 거에 묶여 있으니까 저쪽을 밟으면 내가 올라가겠지, 당 내에서는. 요렇게 어떻게 보면 당내 예선이 하나의 축제장이거나 본선에서의 확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거꾸로 쪼그라들고 대신 여기서만 내가 이기면 돼. 그러면 이 당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봐야 될 거는 지방선거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당권 경쟁을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을 하느라고 서로 간에 네거티브가 격화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대선에서 만약에 격차가요. 네. 두 자릿수 격차가 나면은 지방선거의 영향이 아주 클 겁니다. 근데요, 그 부분은 저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 윤상현 의원이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때가 되면 다 우리 도로 또 찍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저 도봉에 있는 저기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정신 차리고 매 눈으로 봐야 되는 건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정신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양강 대결을 한번 보셨는데 예. MBS에서 3강 대결도 나왔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죠. 요렇게 여기에서 만약에 김문수가 나왔을 때 46대 25대 9입니다. 네. 요런 흐름, 그리고 잘 모르는 응답이 19가 나왔다. 이게 이제 MBS입니다. MBS 제가 이제 MBS가 불러드렸죠. 김문수와 이준석도 파랑색으로 해주네요. 다 온통 파랑색이네요. 파랑이니까. 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홍준표가 나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나오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있잖아요. 네. 홍준표 주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1%, 2% 뭐 더 높다 낮다 뭐 이런 거가 지금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돼 버리니까 그 네. 무슨 얘기냐? 그건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왜 홍준표가 나오거나 뭐 누가 나오거나 있잖아요. 예. 한동훈이 나오거나에 따라 요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볼게요. 오. 이게 없어요. 그러네요. 김문수 나왔을 때 46. 사실상 똑같네요. 예. 홍준표 나왔을 때 45. 똑같죠. 뭐 차이가 별로 없죠. 한동훈 나오면 45.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 상대에 예. 대해서 안철수 나오면 46. 그러네요. 사실상 차이가 똑같네요. 없죠. 그러면 상대방은 전문 용어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듣는 예. 도토리 씨들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냥 진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세는 그냥 여기 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뉘어져 있어서 유리벽이 딱 있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냥 견조하게 흐름이 있고 나머지에 이렇게 이준석 그 전 대표까지 해서 현 대표인가요?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굉장히 견조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잘못 온 부응답은 그런데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를 비율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갈 공산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예. 한번 따져 그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씨 대입한 건 없습니까? 여기서는 그 한덕수 저 권한대행이 아직 선언을 안 했기 때문인지 NBS에서는 예. 한덕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덕수 씨를 넣으면 또 나머지 사람이 다 질까봐 봐줬나? 제가 봤을 때 이 한덕수 효과는
약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네. 그 셀프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렇죠. 자체적에서 서로 잠식하는 자기 잠식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요거 한국갤럽에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한덕수가 떠오르면서 누가 빠졌냐면 여기서 빠졌죠. 김문수가 빠집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이런 효과를 보시면은 사실상 그 지지하시는 그 보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내에서의 서로 나눠먹기처럼 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가 등장하면서 자 여기가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상대가 빠져야 빠져야 되는데 예. 안 빠져. 본선 상대는 그대로 오히려 올라가고 더 높아졌어요. 네네. 제가 보시면 34, 37, 38, 또 38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한덕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체하는 효과죠. 김문수를 대체하는 효과. 여기에서 굉장히 주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대체제가 못 되고 결국 자기들끼리 그냥 보완제에서 그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겠네요. 그러면 A를 내나 B 카드를 내나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보완제일 뿐이니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인물.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 개혁신당처럼 아예 좀 작더라도 자기 세력이 있는 그쪽을 흡수하면 어떠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한덕수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요것만 봐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까 요 양강 대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예. 조사 개요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요게 국민일보죠. 국민일보 조사 개요를 이거는 불러드리겠습니다. ARS인가요, 그러면? 한국갤럽이 했기 때문에 이 국민일보는 갤럽이구나, 조사는 국민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23, 24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네. 예. 많은 정보를 제가 빨리 소개시켜드리느라 세 개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개 정도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다면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냐 민주당 후보 당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민주당 후보 당선이 44,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32. 네. 요걸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인물이 아닌 당으로 물어본 거네요. 당으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요걸 다 가져가도 지금 12% 포인트 격차입니다. 여기 그 이외 후보 당선이 7%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이제 이준석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그 뭐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의 뭐 그런 신호등 정당에서 나오는 뭐 그쪽 일지 요거는 봐야 되겠는데 네. 여튼 지금 요렇게 두 개의 정당이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두 자릿수 격차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 그건 없던가요? 여론조사 상에서 그날 꼭 투표를 하겠다, 뭐 최대한 하겠다 하는 조사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80 나오죠. 지금 80에서 84 사이인데 네. 그게 전국 지표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82 나오죠. 반드시 투표하겠다. 그러면 저는 제가 선거 한복판을 뛰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거보다 떨어질 거라고 보고 떨어지는 이유는 보수층에서 지금 현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현타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또 온다. 그렇게 보면 응징할 대상도 없다. 응징 투표 저 사람만큼 분명히 안 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체제가 필요하죠.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을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응징을 하는 건데 그게 없다. 그렇게 보면 이 투표율이 보수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사전 투표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달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명히 보수층 투표율이 떨어지고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제가 뭘 보고 느꼈냐면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충청이 50이었는데 57로 투표율이 올라갔고 부울경이 60이었는데 7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힘에서는 또 그걸 뭐 공산당 투표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비판을 하던데 그만큼 어떤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조속한 종식과 빨리 척결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는 걸로 이게 보통은 흥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결정되면.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저들은 오히려 현타의 시간을 지나면서 떨어지는 이런 걸로 저는 예상이 돼서 82보다는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77, 76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여야 후보 격차가 여론조사보다 좀 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거든요. 예.
이제 투표율이 한 60에서 70 사이까지 가면 민주당이 항상 그 좀 더 좋았고요. 네. 그런데 75가 넘어가면 그러면은 보수 쪽이 마찬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투표율 효과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한 가지인데 그래서 각 정당이 어디까지 사실은 투표율을 봐야 되느냐 이게 있죠. 제가 네네. 이번에 보시면 지난번에 77.3인가요? 그때 2022 치열하게 년이? 붙었죠. 예,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7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77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보단 예. 낮을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 네. 그러나 75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70은 넘을 것 같고 65 밑으로 빠지면은 그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안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보셔야겠죠. 그 한 75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금 그 3자 가상 대결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한 40 한 중반에서 딱 고정돼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요게 자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 46대 김문수 25인데 제가 요거를 왜 이거 저 MBS 조사입니다. 네. 방금 적극 투표 있지 않습니까? 예. 적극 투표 의향자들 말씀 주는데 이렇게 적극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 더 올라갔네요. 요 네. 53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투표 의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네. 그리고 투표율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겁니다. 적극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비율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네.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의 비율은 이게 지금 김문수죠. 똑같아요. 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국민의힘 후보분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게 50이 넘어간다. 네.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럼 투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네. 그러면서 대세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숫자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세력 응징에 대한 투표율이 집중도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지표도 마찬가지지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이트 그리고 단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 그리고 각 당이 펼쳐야 될 전략 전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상 뭐 세대별, 지역별 이런 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 투표는 특별히 지역별 편차, 세대별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기존에는 2030이 묶어서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30이 약간 디커플링 되듯이 서로 다른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30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사회 진출해서 어느 정도 취업도 하고 뭐 이런 연 빼고 20은 아직 이제 공부하거나 군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최근에 민감한 이런 반응들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선전을 치르면서 매일매일 정책은 여론을 기초로 해서 바꿔서 정책 공약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스터디를 하듯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조금 수박 겉핥기로 아는 걸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 감히 대가이신 대표님께 질문도 드리고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그 방향성에 대한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